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하코반 기부です。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자, 오늘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이게 어떤 영상이었냐면 일본의 정치인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강화도 조약부터 일제시대까지 시대별로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일단 대부분이 왜곡된 내용이라서 이거를 다 반박을 하고 싶지만 천천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시작점인 강화도 조약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정치인의 말을 요약을 하면 군함을 끌고 와서 강제로 맺은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일본에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이러한 기록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냐? 네, 바로 한국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차 사료도 아닌 한국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정치인이 일본인들에게 역사 강의를 한다? 글쎄요.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보통 일본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쨌든 이 한국인들에게 강화도 조약이란 딱 두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조약 내용이 뭔지 모르고 이게 확실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단어는 반드시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침략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죠. 한국 교과서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 워딩을 심어 놓기 위한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는 한일 병합이 아니라 강제로 식민지를 당했다 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대체 왜 한국은 식민지를 당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게 되면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건데 그 시작점엔 강화도 조약이 존재한다. 일단 강화도 조약이 무엇인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정확한 명칭은 조일수호 조규입니다. 1876년 국제법을 토대로 일본과 조선이 무역을 하기 위해 최초로 맺은 근대 조약이죠. 이 최초의 근대 조약을 두고 한국에서는 침략을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제로 맺은 조약이란 말이 왜 나오냐? 바로 앞서 일본 정치인이 군함을 끌고 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운요호 사건을 말합니다. 운요호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약을 맺기 약 6개월 전 일본 군함과 조선군이 강화도 초지진에서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군 3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렇게 일본이 군함을 이용해서 무력을 동원한 것은 바로 통상조약을 요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운요호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한가에 대해 한국교육청에서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교육청인데요. 제1조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가 된 일본은 아직 중국, 당시 청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손아귀에 넣고 대륙 침략을 노리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청나라를 배제하고 조선을 집어삼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청과 조선을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조약 문구 하나에 속국에서 자동적으로 분리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조선 스스로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인식을 했고 또한 일본이 실제로 대륙 침략의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들 주인인 청나라에게 보고를 하고 조약을 맺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조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조약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공을 받는 청나라가 지켜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라고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조약을 체결하고 싶어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조선의 국왕 고종이었죠. 제4조 5조에서는 부산과 2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 상인이 조선에 마음껏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일본과 제일 가까운 부산을 통해 경제적 침략을, 동해안의 원산항은 러시아를 견제한 군사적 목적으로, 그리고 한양과 가까운 서해안의 인천은 개항하여 외교와 정치적 침략을 통해 한반도 침략을 교두보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무역을 해야 하는데 왜 항구를 안 엽니까?
항구를 열어야죠. 아니 무슨 무역을 하는데 경제적 침략, 외교적 침략, 정치적 침략이 나옵니까? 아니 경제적 침략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역 외교라는 것은 서로에게 손이나 득이 있을 뿐이지 침략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다 갖다 붙인다고 통용되는 것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선 항구를 열어야 한다. 다음 7조는 해안 측량을 빌미로 조선의 해안을 일본이 마음껏 정탐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영해에 대한 주권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지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해안 측량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항로를 따라서 배가 안전하게 정박하기 위해서는 측량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무역을 하기 위한 측량인 것이지 군사적 목적의 측량이 아니죠. 군사적 목적의 측량은 이미 19세기 초중반에 영국군과 러시아군이 조선 영해를 측량을 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 때문이죠. 이런 걸 두고 군사적 목적의 측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애초에 측량 기술이 조선에 없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측량을 하는 것은 이건 그냥 상식이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10조는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 정부가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조치로 시외 법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입니다. 이를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둔 것이 시외 법권입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본인의 범죄를 우리가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평등한 내용입니다. 네, 아주 교묘하게 내용을 잘라서 왜곡을 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건 치외 법권이 아닙니다. 제가 10관의 내용 전문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에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하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 조사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신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자, 여러분, 이게 정확한 10관의 내용입니다. 아까 한국교육청의 설명에는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죄를 지으면 조선에서 판결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죠. 전형적인 역사 왜곡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고 10관은 일본과 조선의 사법 시스템, 즉 처벌 시스템이 달라서 넣은 조항이지 시외 법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법 시스템이 아니라 사또 재판 아니었습니까? 자, 무고하게 조선 관청에 끌려가서 주리를 틀 수도 있으니 일본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란 얘기죠. 한국 측의 설명에서는 자꾸 주권 침해, 침략 이런 내용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조선은 전제군주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주권이란 다름 아닌 국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국왕이 강화도 조약을 비준한 것이죠. 조항마다 타당하므로 내가 비준하니 오랫도록 시행하여 침묵을 더욱 두터이 할 것이며 이 조약 안에 있는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은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이 뜻을 받들고 일체 조약에 따라 처리하라. 자, 이렇게 조선의 주권을 갖고 있는 국왕, 고종이 조항마다 타당하다고 스스로 비준을 한 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다.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천황체제의 새로운 시스템 국가가 탄생이 되었죠. 이에 근대 국제법을 토대로 새로운 무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가장 가깝고 큰 시장이었던 조선에 무역을 하자는 서계를 보냅니다. 오늘날의 외교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계를 두고 조선은 받아주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서계가 기존의 관례였던 대마도를 통하지 않고 외무성으로부터 전해졌다는 점, 그리고 서계에 오직 중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천자나 황자 이러한 문구를 썼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감히 너희들이 천자나 황자를 써?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서계를 거부한 것이 장장 7년이나 됩니다. 즉 7년 동안 사신도 만나주지 않고 서계도 안 받아주고 계속 일본에게 물을 먹인 거죠. 이것을 서계 거부 사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고종판 예속 논쟁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이웃나라의 체제가 바뀌었는데 외교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일본이 조선에 대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지 않고 그저 지난 관례에 어긋났으니 안 된다.
하늘 아래 오직 중국만이 쓸 수 있는 천자나 황자를 감히 일본이 썼으니 안 된다, 이러고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일본을 늘 아래로 보고 있었다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봤었더라면 이러한 기록이 있을 리가 없겠죠. 보통 한국에서 일본의 정한론만 거론을 합니다. 1870년 이후 요시다 쇼인의 사후에 일본에서 정한론을 주장하던 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에 반대했던 세력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당시 일본의 국책이 정한론이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당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국책은 무역시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요청으로 서계를 고쳐오라는 말을 듣고 일본인들이 매우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왔더니 그마저도 거부를 한 것이죠. 이렇듯 조선은 일본을 7년 동안 물을 먹여놨으니 정한론을 얘기할 때 조선의 서계 거부 사건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7년을 참아왔는데 이 정도면 일본이 보살이죠. 저 같으면 당장 자, 이야기를 되돌려서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운요 사건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운요 사건은 일본의 보트가 조선의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자 조선군이 먼저 포격하여 일본 군함이 보복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사건의 진상은 강화도 조약 체결 직전 조선 대신과 일본 대신의 대화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화 기록인데, 우리 배 운양함이 작년 우장으로 가는 길에 귀국의 영해를 지나가는데 귀국 사람들의 포격을 하였으니 이웃 나라를 사귀는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작년 가을에 왔던 배는 애초에 어느 나라 배가 무슨 일로 간다는 것을 먼저 통지도 하지 않고 곧바로 방어구역으로 들어왔으니 변경을 지키는 군사들이 포를 쓴 것도 부득이한 일입니다. 운양함에 있는 세 개의 도체는 다 국기를 달아서 우리나라의 배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어째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까? 그때 배에 달았던 깃발은 바로 누런색 깃발이었으므로 다른 나라의 배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귀국의 깃발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어하는 군사는 혹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깃발의 표시는 무슨 색이라는 것을 벌써 알렸는데 무엇 때문에 연해의 각지의 관문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아직 토의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미처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대화 기록만 보더라도 조선의 보고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일본 정권 대신은 7년 동안 일본을 함부로 의심하여 서계를 거부하고 일본 보트에 먼저 포격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선 대신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고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왜 이미 지난 일을 자꾸 꺼내느냐 라는 게 조선 대신의 답변이었죠. 자,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봤을 때 과연 일본이 군함을 끌고 가서 강제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완벽한 왜곡이라는 거죠. 결론은 강화도 조약이란 건 침략은커녕 강제는커녕 조선이 스스로 문구를 고치고 또 확인해서 결국 조선의 국왕이 비준한 그런 조약이다. 그러한 조약을 한국에서는 일본이 침략을 위해 군함을 이끌고 강제로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해야 하는 이유가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침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약의 전문은 따로 올리지 않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원문을 토대로 한 전문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왜곡의 시작,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의 그 어느 교과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을 가르쳐야죠. 그저 사실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신하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최익현이라는 인물인데, 자, 이 최익현은 도대체 강화도 조약, 일본과 통상하는 데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친이 상대편의 구걸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힘이 있어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그 화친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나서 화친을 요구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지만 이후 그들의 끝없는 욕심은 무엇으로 채워주겠습니까?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그저 일본을 믿지 못하고 일본이 조선보다 힘이 있으니 마치 화친을 청해올 리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멋대로 일본을 판단하고 자기들 멋대로 일본을 의심을 하고, 그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들이니 화친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자, 실제로 일본은 서양과 교류를 하고 있고 조선은 서양을 배척하는 그런 사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결론은 서양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 아무 곳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기자가 오랜 나라가 하루아침에 오랑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조선시대의 보수라고 불리는 최익현의 주장입니다. 자, 멋대로 일본을 판단하고 의심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 한국의 행동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한 것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조선은, 한국은 항상 일본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 이거를 다 전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나중에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